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결정지을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를 앞두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머징 국가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네.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고용 지표 어떻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중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결과물 자체는 아주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고용 쪽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셰일가스 쪽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쪽은 계속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20만 정도의 수를 넘어서고 있는 양상이니까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임시찌개 비중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좀 더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임시직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모두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면서 이에 대한 임시직 고용이 늘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뒤집으면 이제는 1월 달, 2월 달에 좀 감소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강화시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용지표 자체는 좋았고요. 계절성 자체가 좀 우려되긴 합니다만 이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도 개선되는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도 임박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이 가능성을 70%를 넘게 보고 있으니까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이제 더블탑이 완성된다면 달러의 강세는 16일 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외국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중요한데요. 2013년에 버냉키 풋이 있었죠. 버냉키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 정책, 그러니까 QE 정책을 축소시킬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유를 좀 보시면 3년간 이머징 마켓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자산에 대한 저평가라든지 선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의 초반에서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초반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시기가 비교적 좀 멀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그동안 많이 팔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판 것에 대한 반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많이 팔았던 신흥국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포인트인데 어제 이제 거래됐던 미국의 주요 ETF를 보시면 유가는 다 떨어졌죠. 석유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다 아시겠지만 오펙 회의 가격도 실망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외 여타 자산들을 보시면 지금 귀금속들 다 올랐고요. 그것도 오른 폭이 4%에서 5%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는 양상이었고 실제로 그 외의 흐름도 보시면 옥수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주요 농작물들도 대부분 반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내렸고 금속이나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랐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나왔다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의 흐름에 조금씩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종목으로 봤을 때 포스코, 고려아연, 풍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혹은 기관 매수는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좀 개선되거나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반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달러의 그러니까 12월 16일을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달러의 그 강세 흐름이 멈춰지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리깐다면 결국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지금은 원자재 섹터. 그런데 그 원자재 중에서 또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비철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산물 선물이라든지 농산물 ETF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달러의 약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급하고 강하게 나타난다면 해당 종목군들, 그 비철금속 쪽이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목표 수익률을 한 30-40%까지 잡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더라도 완만하게 간다면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한 15% 내외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달러 약세의 강도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전략을 달러와 약세가 진행될 경우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를 전해주셨는데 이 전략에 있어서도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변수로 참고해보면서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변수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투기 등급과 10년물 국채의 스프레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투기 등급과 국채의 스프레드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나 크레딧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 기업들의 정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 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조업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글로벌 제조업 비중을 보니까 태국이 1위고요.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도 해소되지 않은 현재 국면이다 보니까 한계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크레딧 리스크의 지금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늘지 않았을 경우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내부에서도 한계 기업들, 조선기업이라든지 일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보이고 있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정말 초단기 투자가 아니라면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변수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경계를 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내년도에도 유망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주회사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에도 이 같은 종목들이 좀 더 힘을 얻게 될까요? 네,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추천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회사인데요. 이 지주회사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법제상으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증권사에서 나온 지주회사 성장 스토리를 보시면 2016년도 상반기에는 원샷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법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세제 혜택까지 주어진다라는 거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의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상대적인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선과 관련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 기업들의 구조조정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차고서라도 대기업 중심의 지주회사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지주사 전환 요구가 지금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으면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지주회사화를 하게 되면 금산 분리와 관련돼서 또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 각 기업사, 그룹사들끼리 이제 서로 뭔가 도와주게 되면 그와 관련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약에 세우게 되면 실제로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일반 지주회사 밑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게 되면 금융사를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대주주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그 그룹 내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것만 지연되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도 다 분리해서 바깥으로 빼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 지주회사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순환출자 고리에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내년에 지금까지 전환하지 않은 회사들도 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손자 회사들에 대한 정리도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에 대한 환경 자체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증시에서 기대해 볼 만한 지주회사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그림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주회사 체계를 완성해 놓은 그런 회사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회사는 무엇이냐? 아까 SK와 한화를 이제 기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SK와 함께 LG 그리고 CJ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시너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끌어가고 있는 주가의 모멘텀 자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돼 있는 기업들,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피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주회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어 나갈 회사들은 어디냐? 주목해 볼 만한 그룹이 대그룹 중에서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이고요. 두 번째가 현대차그룹이고요. 마지막에 롯데그룹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S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그룹 내에서는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글로비스로 보고 있고요.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쇼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의 투자 전략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정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더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게 전략이 아니라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기뻐하면서 더 많이 사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들 기업은 앞으로 지주회사로 되는 과정에서 핵심 종목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증시가 좋아도 사야 되고 나빠도 이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한국 그룹의 미래,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년의 주가 하락을 즐기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 흐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들을 또 기반을 해서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